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천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이 오늘 푸틴과 김정은 두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양자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김정은의 출국은 코로나19 봉쇄 이후 약 4년 만의 일인데요.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북러 정상의 만남이 갖는 의미와 파급력,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건 교수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이폰 15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는 애플이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내 공직사회에 이어폰, 아이폰 사용 금지령이 떨어진 것인데요. 국내 부품업체들까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IT본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9월 12일 화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정상회담의 시즌이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도 아세안 그리고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왔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 아직까지 만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자, 푸틴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는데요. 동방 포럼입니다. 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만남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북한과 러시아 접경 지역에 도착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었는데 아무래도 미리 알려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북한과 러시아가 조금 더 비밀스럽게 끝까지 이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어제 저녁부터 이제 좀 급속도로 속보가 시시각각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동지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초청에 의해 곧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제 확정이 됐다는 게 좀 알려졌고요. 오늘 오전에는 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러시아 접경 지역에 있는 러시아 연해주 지역 하산역에 도착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고 여기서 또 환영 행사가 열렸다는 기사도 있어요. 네. 그 이후에는 지금 이 하산 지역을 지나서 연해주 지역을 지나서 우수리스크로 이동 중이라는 지금 보도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블라디보스톡입니까? 아마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동방 경제 포럼을 지금 하고 있고 거기 푸틴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거기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회담을 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 지금까지도 높게 점은 쳐지는데 이게 구체적인 일정 언제 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하는지를 여전히 이 양국이 밝히지 않고 있어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오늘 또 입장을 낸 게 있어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수일 내에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라면서 필요시 대북 유엔 제재에 관해서 북한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유엔 안보리에서 지금 북한과의 거의 모든 이 경제적 특히 군사적 거래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해져 있는 상황인데 아마 러시아가 북한 제재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한 북한 제재를 이행하지 않겠다라는 논의가 그러니까 뭔가 거래를 하겠다는 의미로 읽혀지는 부분이고요.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 4년 5개월 만에 북러 정상회담에서 양국과 무기 거래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미국 등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서방 국가들은 북러 무기 거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군부 실세들이 대거 수행을 하고 동행을 했다. 눈에 띄는 부분이네요. 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수행된 사진 이걸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최선희 외무상과 함께 군서열 1위, 2위 그러니까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이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다가 이 박태성 당 비서 그리고 김명식 해군사령관, 조충용 당 군수공업부장도 수행단으로 같이 이제 러시아 방문한 걸로 보이거든요. 결국 이런 인물들이 간다는 거, 이 북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 거래, 이게 정말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박대성 같은 경우는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위해 설치한 이 국가 비상설 우주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박대성과 해군 수장인 김명식이 북한이 무기 거래를 챙길 수 있는 위성과 핵 추진 잠수할 기술 확보의 핵심 관계자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조충용 부장 같은 경우는 이 반대국부로 러시아에 제공할 수 있는 재래식 포탄 등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과 군수공장 시찰할 때 수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그 인물들이 계속 동행하는 거 러시아에 줄 무기와 러시아를 통해서 받길 원하는 그런 무기 체계 이런 것들이 북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러시아 언론도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제 곡사포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옛 소련제 포탄이 아주 많이 북한에 있다 그래요. 이걸 받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라는 거고 러시아는 북한의 무기 지원에 대한 대가로 디젤 잠수함이나 뭐 방공 미사일, 탄치리 대공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 물론 일각에서는 이 우주 발사체 관련된 그러니까 ICBM 기술 관련해서 어떤 러시아의 정보 제공, 기술 제공이 북한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관측도 하고 있는데 미사일과 뭐 핵탄두 관련 기술 얘기도 네. 나옵니다. 그리고 뭐 핵추진 잠수함 기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처음 4년 만에 만나는 북러 정상이 그렇게 빠르게 핵심 기술을 뭐 주거나 뭐 받거나 이렇게까지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어떤 뭐 에너지나 뭐 식량 차원의 지원 아까 대북 제재 언급했지만은 그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어떻게 좀 풀어갈 것이냐 독자적으로 이런 거 정도만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어쨌든 두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 뭐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번 G20 정상회의 때 얘기했던 것처럼 한반도 긴장 고조시키는 그런 행위들 그러니까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만남이 진행돼야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게 국가 뭐 이 차원도 그렇지만 전 세계 평화 차원에서도 어떤 위해가 되기 때문에 주의를 좀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러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2부에서 김종대 전 의원에게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이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인 교류를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경고를 보내왔네요. 그렇습니다. 이 G20 정상회의 그리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일관적인 기조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사실 러시아의 이 침략 행위에 대해서 이 미국과 함께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우려가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 러시아가 이번에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또 공식적인 한국에 대한 입장이 나왔어요. 이 어제 게오르기 지노비에프 러시아 외무부 제1 아주국장이 이 현재 진행 중인 동방경제포럼 행사에서 타스 통신 외신과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간접적으로 무기와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성급한 결정을 한다면 양국 관계는 무너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군사적 지원은 안 하고 있죠. 근데 계속해서 우회적으로 한다는 의심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발표도 있고 해서 러시아에서 반응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러시아에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좀 관리하려는 좀 의중도 있어 보입니다. 지노비에프 아주국장 같은 경우에 이 인터뷰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공급하지 않고 경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여러 경로로 우리에게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한국 미국 탄약 거래에 관한 서방 언론 보도들은 다 사실이 아니라고 반복적으로 확인을 해줬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어떤 경로든 외교적 경로를 통해서 지금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러시아에 계속해서 얘기를 해줬다는 점이죠. 양국 간에 물론 이게 이제 사실이라면 양국 간에 어느 정도의 물밑 간의 소통은 좀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편인데 하지만 전체적인 메시지는 지금 러시아에서 굉장히 한국의 행보에 대해서 좀 경고를 하고 있는 측면이 읽힙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한국은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가하기 위해 대리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우크라이나 정권을 지지하는 서방 집단 노선에 합류했다. 그러니까 서방과 한국은 한편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다라고 지금 러시아 아주국장 외무부 아주국장이 얘기를 한 것이고 지난해부터 러시아의 제재를 가하는 한국이 올해 수출 제한목을 크게 확대하면서 러시아에서 인기 있는 한국 제조업체들이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서 이 양국 간
관계가 무너지면 결국에 한국 기업들의 피해다라는 경고까지 이 외무부 인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또 양국 간의 소통 입장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북러 간의 만남과 또 이어지는 한국과 러시아 간의 또 첨예한 관계 어떻게 될지 또 예의주시를 해야겠군요. 이번에는 수원지방검찰청으로 갑니다. 오늘 오후가 되나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의혹 추가 조사 관련 출두를 하게 되네요. 네. 민주당 측은 사실 계속해서 망신주기식 시간 끌기 수사다라고 비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검찰이 통보한 날짜인 오늘 조사를 받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 출석 의지가 강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오후 1시 20분 수원지검 후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몇 차례 전해드린 바 있지만 이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을 해줬고 이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이것도 북한에 보냈다. 이런 내용이죠. 800만 달러 이걸 대납했다. 이런 의혹인데 지난 9일 진행된 첫 소환 조사 이때는 8시간 만인 오후 6시 40분에 종료가 됐습니다. 건강 상황 때문에 길게 가지 못했다라는 거고. 네, 당시 그 진술 조서에는 이재명 대표가 서명 날인을 안 했죠.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제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서명하지 않은 것 같고요. 나와서 한 얘기가 이 정치검찰의 연민을 느낀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못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인데 한 3시간 정도 걸릴 걸로 보인다 그래요. 근데 이게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길어지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또 오늘 관건도 단식 13일째를 맞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료진도 지난번처럼 대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환 조사를 마지막으로 검찰은 이 사안에 있어서 조사를 마무리할 것 같은데 제대로 계획대로 조사가 진행되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검찰의 수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올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검찰은 지금 오늘로써 일단 이 쌍방울 관련 의혹에 대한 이재명 대표 수사는 마무리를 하고 그래서 9월 중으로 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지금 사실 예정이 없던 2차 조사를 또 오늘 해야 되고 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이라는 점 때문에 검찰이 좀 고심하는 부분들이 생겼어요. 일단 건강 악화도 걱정이지만 오늘 조사에서도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이 만족할 만큼 모든 부분을 다 조사할 수 있느냐도 조금 남아있는 검찰로선 걱정거리고 지금 오늘 또 이재명 대표가 진술조서에 서명을 안 하면 사실 이게 재판에서 증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또 어렵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물론 오늘 조사를 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서명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9월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는 상황이 안 올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다음 달로 10월 달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게 문제. 근데 검찰로서는 또 9월을 넘기기가 어려운 점이 다음 달엔 또 국정감사가 있어요. 국정감사로 또 본회의가 안 열리고 국정감사 도중에 또 이 야당 대표를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이 또 어떻게 보면 정무적으로는 검찰에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9월을 넘기면 이제 11월, 12월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검찰로서는 수사가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이 9월 중 구속영장 청구가 과연 이뤄질지 검찰의 행보를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일본 후쿠시마로 가봅니다. 지난 8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을 했는데요. 17일간 방류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19일 만인 어제 1차 방류가 종료됐다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나는 이유, 기간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했고 방류량을 조절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며칠 길어졌지만 도쿄전력이 예상했던 1차 방류분 7,800톤 이걸 모두 바다로 흘려보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1차 방류 기간의 설비와 운영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게 도쿄전력의 설명이고 삼중수소 농도에서도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도쿄전력 얘기는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것이 삼중수소 농도 이상의 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면 방류 중단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차 방류 결과 그런 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2차 이제 방류도 계속해서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9월 말부터
또 7,800톤의 오염수, 방사성 물질 농도 확인과 설비 점검 등을 거쳐서 이번 달 말부터 시작할 예정인데요. 내년 3월까지 이렇게 오염수 31,200톤을 방류한다는 구상이에요. 근데 이게 뭐 비율로 따지면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된 오염수의 약 2.3%에 해당하는 양이거든요. 30년 동안 계속 방류한다라는 게 도쿄전력의 계획인데 그걸 생각해 보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양을 방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게 폐로가 완전히 또 안 됐기 때문에 원전이 이걸 또 어떻게 폐로를 시켜서 30년 이걸 좀 맞출 것이냐 이것도 아마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정이 경과되면서도 어떤 상황이 있는지도 봐야겠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정확하게 방류가 이 시설 기준에 맞춰서 되고 있는지를 우리 전문가들도 가서 보겠다라고 해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한국원자력 기술안전원의 킨스죠. 한 3명 정도가 갔었다고 했는데 뭔가 발표된 내용이 있나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좀 의아한 부분인데 8월 24일에 1차 방류가 시작이 되고 우리 쪽 전문가 3명이 8월 27일에 그러니까 3일이 지나서야 이제 국제원자력기구 현장 사무소로 파견을 갔다고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측 전문가가 이 현장에 가 있다는 사실을 아마 까먹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식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일일 브리핑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지에 나가 있는 모니터링 전문가들이 어떤 측정을 했다 그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따로.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활동 내용이 안 나와서 사실 좀 의아했는데 어제 이제 1차 방류가 종료가 되면서 정부 브리핑에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발표를 한 것이죠. 그래서 박구영 국무조정 1차장에 따르면 우리 쪽 전문가는 일단 지난주 금요일까지 2주 동안 현장에 체류를 하면서 화상회의를 포함해서 이 국제원자력기구와 기술회의를 수차례 밀도 있게 진행을 했다고 했고요. 이 회의를 통해서 국제원자력기구가 도쿄전력과는 별개로 이 해수 배관 헤더 및 원전 인근 해역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핵종 농도를 자체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의 점검 활동 범위가 중앙감시제어실과 방류 직전 탱크인 K4 탱크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했고요. 또 지난 6일 작동했던 오염수 이송배관 누설 감시기 관련 사항도 보고를 받아서 이게 누설 감시기 작동한 게 뭐 오염수의 오염수 방류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감시기가 작동한 게 아니라 이 빗물 유입 등으로 인한 오작동이라는 사실도 확인을 했다. 근데 이거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가 현장에 갔다는 건 우리가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뭔가 하는 것까지는 사실 기대하기 어렵다고 해도 조금 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금 직접적이고 독자적인 점검 데이터라도 그런 식으로 그렇죠. 우리가 직접 이렇게 받아서 눈으로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을 기대를 했었는데 어제 정부 얘기를 들어보면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농도를 분석한다는 건지를 회의를 통해 들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점검 활동 범위가 뭐 K4 탱크에 있다. 그러니까 사실 국제원자력기구한테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간접적으로 점검했다는 얘기라서 이게 우리 측 전문가가 간 것이 결국 또 보여주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진행된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받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래야 국민들이 또 일정한 시점에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기준으로 또 중요한 일로 보입니다. 자,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서울 시내 봉은사로 차병원 일대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화물차 바퀴가 포트홀에 박히는 사고가 났기 때문입니다. 통제되는 방향은 반포 나들목에서 코엑스 사거리 쪽이고요. 정확한 사고 지점은 언지역 8번 출구 앞입니다. 이 때문에 교보타워 사거리부터 차병원 사거리 구간이 전면 통제되고 있으니까요. 다른 길 이용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이 통제 영향으로 강남대로와 봉은사로 등이 모두 많이 혼잡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반포 나들목 진출 램프가 또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재에서 반포 쪽의 정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분당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작업 여파를 크게 받고 있는데요. 청담대교를 못 가서 3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복정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가는데 3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봉우 연구원 박정우 기자와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권의 주요 공방이 되고 있는 내용이죠. 김만배, 신학님 두 사람의 허위 인터뷰 관련된 의혹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며 대국민 여론정에 나선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단순한 가짜 뉴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된 공작 뉴스 차원의 문제입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1급 살인죄는 과실치사죄와는 천양지차로 구별되는 악질 범죄로서 극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법조인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 인터뷰 의혹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발언을 냈어요. 대체로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결국엔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그런 기획된 인터뷰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의혹을 계속해서 뭐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 국민의힘 배우설을 강조한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점점 더 강경한 발언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오늘 이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를 봐도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는 뉴스타파 인터뷰 보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먼저 SNS에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 해명 한마디 없는 게 너무나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또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희대의 대통령 바꿔치기 공작에서 모든 의혹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다. 잊지도 않은 상상속 커피까지 동원해 대통령 바꿔치기 공작까지 벌인 것도 이재명 방어 전략의 일환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뒤에 있을 것이다. 이 기획 인터뷰라고 불러지는 이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러면 민주당과 연결점이 있는지 이거는 뭐 검찰도 수사에 들어갔고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 진상조사단도 꾸려져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과연 뭔가 나오게 된다면 국민의힘의 이런 날선 공격 이 어떻게 보면은 센 발언을 해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게 뭐 증명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용두사미식으로 끝나게 된다면 오히려 이런 국민의힘의 강한 발언들이나 아니면 이 대선 공작 게이트라고 명명했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지난 대선이 아니라 다가올 총선을 겨냥한 어떤 프레임 싸움. 그러니까 이 총선을 겨냥하고 여론을 좀 선도하기 위한 아니면은 언론을 향해서 뭔가 경고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움직임이 아니었냐 이런 비판을 또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또 목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유튜브로 IamLucky님 여당 대표의 언어가 사형, 극형, 1급 살인 등등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요? 라는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치권의 정치적 공방은 더 고조되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이 국정, 경제, 민생이 폭망했다고 또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국방부 장관 탄핵도 발의를 했는데요. 민주당의 권칠성 수석 대변인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제출할 예정입니다. 당론 발의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 즉시 수용해야 한다는 내부 회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성 수석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종석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지금 정부 고위 관계자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의 표명을 했고 정치권에서 탄핵 얘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장관으로서 안보 공백 사태를 우려해서 결심을 한 것으로 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탄핵이 만약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면 일단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한 6개월 가까이 직무가 정지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이제 안보 공백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려해서 사의를 표명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다라는 게 이제 이종섭 장관이나 정부 측의 설명인데 사실은 좀 야당 입장에서는 다르게 볼 수도 있죠. 야당에서는 지금 사실 이 고 최수근 상병 해병대에서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윗선 개입 의혹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 역사관 논란까지 겹쳐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종섭 장관의 책임론 또 이게 좀 설명 책임 또 진상규명에 협조할 의무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 이슈가 상당히 시끌벅적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책임이
이행하지 않으니까 탄핵으로서 사실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이게 탄핵 소추안이 만약 통과가 돼서 절차가 진행이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이 해임도 못합니다. 직무 정지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되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교체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여러 가지 논란들, 비판점들을 조금 넘어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낄 텐데 바로 그런 점에 의해서 결국은 이종석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방식으로 대통령이 빠르게 국방부 장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아니냐. 또 야당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에서 결국에는 좀 진실을 은폐하려는 움직임 아니냐. 이번 이종석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 또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방송가로 가보겠습니다. 상당히 이 급박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곳이 지금 방송권 쪽입니다. 어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집행 정지 신청은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귀를 했는데 KBS 남영진 전 이사장의 신청은 기각이 됐습니다. 해임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자, 방금 전에 나온 속보입니다. 김의철 KBS 사장은 결국 해임 의결이 됐네요. 네. 오늘 이사회가 열렸는데요. 임시이사회에서 이 김희철 사장의 해임안을 표결한 결과 표결에 참여한 서기석 이사장과 이사 등 6명이 모두 찬성해서 의결이 이뤄졌다라고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야권 이사 5명은 김 사장 해임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면서 표결 직전에 퇴장을 해서요. 남아있던 6명의 이사들의 찬성으로 해임안이 가결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만 남겨놓고 있는데 아마 오늘 중으로 재가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 김희철 사장도 입장을 냈는데요. 이 소송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KBS 사장으로서 해임에 이를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수십 쪽에 이르는 소명서를 제출했는데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해임 제청안이 의결됐다. 소명을 듣고 충분히 검토한다기보다 쫓기듯 시간을 정해놓고 형식적 요식행위를 거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사에서 해임 이유로 든 것은 뭡니까? 그동안 KBS의 개혁이나 혁신에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계속 지적을 해왔고요. 수신료의 가치나 수신료 사용 문제나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면서 사장의 역할을 못했다라는 지적을 해왔고 반면에 이 야당 추천 이사들, 야권 성향 이사들은 이거는 결국에는 방송 장악용이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이 여건의 무리수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반발해왔고 이게 사실은 그동안 있었던 이사진 개편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계속해서 반발은 있어온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제도를 손보겠다고 재차 선을 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신구 미디어가 모두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방송 사업에 대한 경직된 재허가, 재승인 제도를 전면 개선해서 방송사들의 재허가 또 재승인 상당히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텐데 허가 여부에 따라서 방송사가 또 생존도 하고 아닐 수도 있고 자, 이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이후에 또 방송사들을 좀 정조준한 발언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방금 들으신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발언은 어제 있었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나온 발언인데 이 배경이 좀 더 재밌는 얘기도 있습니다. 방송대상 시상식인데 방통위가 이례적으로 KBS와 MBC 사장한테만 초청장을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KBS, MBC 공영방송 사장들이 못 왔어요. 이 행사에. 방송 대상 시상식인데 이게 쿠팡 대표도 왔거든요. 그러니까 OTT의 대표들도 다 왔는데 정작 공영방송 사장들에게 방통위가 초청장조차 안 보냈다. 그러니까 방통위 입장에서는 오늘 김희철 사장 해임안도 해임 제청안도 의결이 됐지만 사실상 교체될 사정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좀 배경도 있는 상황이고 방금 들으신 이동관 위원장 발언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경직된 제어가 재승인 제도라고 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손보겠다는 것인데 이미 지난 7일에 방통위가 어떤 계획을 발표했냐면 이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이 논란의 인터뷰를 받아서 보도했던 KBS, MBC, JTBC를 콕 집어가지고 이 방송사들부터 방송사 내부의 팩트체크 시스템을 점검해서 이걸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겠다. 그리고 재승인 심사 결과 만약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도 할 수 있다. 승인 취소도 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사실
방송사 내부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방송사 내부에서 말 그대로 실무적으로 일하는 부분은 사실 이거는 검증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이죠. 방송에 대한 방송 보도 또는 편성 그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 그걸 방통위가 허가권자가 직접 검사를 해서 심지어 재승인 심사에 반영을 하겠다. 승인 취소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거니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심지어 방송사를 또 콕 집었죠. KBS, MBC, JTBC라고. 이런 얘기를 한 상황에서 어제 이동관 위원장이 다시 한번 경직된 저허가 심사를 손보겠다고 한 것은 그동안 사실 종편을 포함해서 많은 방송사들이 사실 이 공적 책임이 부족한 부분이나 막말 방송에 의해서 비판이 많았을 때에도 심지어 불합격 점수를 받았던 TV조선도 다 조건부 재승인이 됐습니다. 어떤 잘못을 해도 대부분 조건부로 재승인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방송사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언론자유 침해라는 문제도 있지만 방송국에 일하는 분들이 몇 분이면 수백 명이 되는데 그분들의 일자리도 걸려 있으니까 그런 방송국 허가 취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다 조건부 재승인을 해줬는데 이동관 위원장이 이번에 김만배의 인터뷰 이거로 보도했다는 이유로 경직된 조건부 재승인을 맨날 해주는 경직된 저허가를 손봐서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라는 암시를 한 것이라서 이 방송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그렇군요. 보입니다. KBS 사장 교체가 예상되고 있고 또 MBC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 이 방송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가 상당히 또 주목받을 수밖에 없네요. 한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일 전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40대 여성이 생활고를 겪는 위기 가구인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복지의 빈틈이 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 경제 위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A씨 같은 경우는 40대 여성 A씨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2021년 5월부터 건강보험료 미납, 가스 끊김 이런 것들 이유로 위기가구 대상 명단에는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정보원이 보통 격언로 지자체 위기가구 명단을 내려보냈는데 A씨는 2021년 5월부터 11월 명단에 들어 있었고요. 지자체에서는 4차례 상담한 기록도 있어요. 근데 전주시는 지난달에도 2차례 전화를 통해서 접촉을 시도했지만 A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던데 뭐 현재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하고 있지만 그게 39종의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한두 가지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가구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몇 가지 사유로 지자체에서 방문조사의 우선 대상이 되긴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각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사각지대 없앨 것이냐. 39종의 이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정말 한두 가지 정보가 정말 위기가구다는 시그널이 있을 때 그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도 다 방문해서 살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이에요. 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문클의 이봉호 연구원과 한입뉴스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7910님. 정치인들의 발언이 새틀처럼 가볍고 극단적입니다. 소시민의 입장에서도 나라의 미래가 걱정스러운 요즘입니다. 말씀대로 좀 정치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웃고 미소 짓고 감탄할 수 있는 그날은 언제쯤 올까요? 자, 7910님께 모바일 가식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모비의 Extreme Ways 들으면서 저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Perfect color me. Extreme ways that help me out late at night. Extreme places I had gone, but never seen any light. Dirty basements, dirty noise, dirty places coming through. Extreme worlds alone.
ever like it, Pam? I would stand in line for this. There's always room in life for this.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떤 것이 아주 크다든지 아주 큼직한 것을 표현할 때 형용사 커다랗다를 사용합니다. 이와 비슷한 구조의 표현들로는 높다랗다, 좁다랗다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 표현들의 공통으로 나오는 다랗다라는 말은 일부 형용사의 어근 뒤에 붙어서 그 정도가 꽤 뚜렷함의 뜻을 더해주는 전미사입니다. 그런데 형용사의 형태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우 길거나 생각보다 길다를 뜻하는 형용사는 길다랗다가 아니고요. 기다랗답니다. 또 아주 가늘다란 뜻의 형용사는 가늘다랗다가 아니라 가느다랗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경우에는 길이나 가늘에서 리을 받침이 탈락하고 그 뒤에 전미사 다랗다가 붙은 겁니다. 또 매우 짧거나 생각보다 짧다란 뜻의 형용사 짧다랗다의 경우는 원래 짧다의 어간에는 리을 비읍 받침이 있지만 이때는 리을 받침만 쓰고요. 뒤에는 된소리로 시작하는 따라타를 써서 짧다랗다라고 합니다. 이 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하지만 그 어간의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간 받침에 리을 비읍을 쓰는 넓다 그리고 얇다의 경우도 넓다랗다, 얇다랗다로 씁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때늦은 여름더위가 서서히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볕이 뜨거운 가운데 현재 기온은 강릉과 해남, 김해가 30도, 서울은 2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습니다. 오늘까지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으로 덥겠고요. 오후부터 하늘이 흐려지면서 기온이 차츰 제자리를 찾아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7도, 부산 28도, 광주 26도, 강릉과 대전은 25도까지 떨어지고요. 이후로 주말에 29도 안팎까지 약간 오르겠지만 심한 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충남 북부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북과 남부 내륙,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한때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5에서 20mm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과 남부 내륙으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은 한 주 흐린 하늘 속에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강원 영동에,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요. 모레 남부지방으로 확대한 뒤 금요일과 토요일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서해상과 동해상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8.2도입니다. 박다유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초유의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해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오늘 KBS에 밝혔습니다. KBS 김의철 사장에 대한 해임 재청안이 오늘 KBS 이사회에서 야권 추천 이사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권 추천 이사 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해임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됩니다. 단식 13일째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후 검찰에 추가 출석하는 가운데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부친을 친일파로 지칭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교권 강화 법안들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림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지원 캐스터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인생에서 참 선택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령 그렇죠. 뭐 이런 질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엄마냐 아빠냐. 엄마냐 아빠냐.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물에 빠졌다. 누구를 먼저 구할까? 참 이게 모진 질문이에요. 그죠?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네. 저한테 물어보시면 답은 간단합니다. 동시에 다 구한다. 왼팔엔 아빠, 오른팔엔 엄마. 근데 소장님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실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현상은 그렇게 되겠죠. 제가 이제 물에 먼저 가라앉겠죠. 무거워서. 제가 구조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첫 번째 주제가 그런 비슷한 상황입니다. 임신 중 간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산모. 병원의 권유로 아이와 함께 수술대에 올랐는데 산모가 임신 중 간암 절제술을 받은 뒤 자연분만으로 출산까지 성공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데 국내에서는 처음 있었던 사례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국내 최초고요. 그리고 임신 중에 암을 진단받은 것도 흔한 일이 아닌데요. 1995년부터 18년간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네, 특이한 케이스인데 산모는 어떻게 하다가 암 진단을 받게 된 겁니까? 뱃속의 아이가 23주차 때 기형아를 이제 검사를 하던 중에 수치가 안 좋아서 추가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간 세포암이 발견이 된 겁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이런 경우에는 보통 엄마냐 아이냐라는 선택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 소장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내죠. 저는 언제나 아내입니다. 아내분이 듣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들을 줄 알고. 근데 이게 매일 이 고민으로 울고 있었던 산모였는데 병원에서 뜻밖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는 아이를 포기하지 말자는 일치된 의견이 나왔고요. 물론 도전적인 수술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모와 아이가 함께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간 암세포도 절제하면서 동시에 출산까지 감행하는 방법이네요. 네, 맞습니다. 복강경으로 간의 70%를 잘라냈고요. 그 결과는 기적적이었습니다. 수술 석 달 후에 이 씨는 3.37kg의 건강한 아들을 그것도 자연분만으로 품에 안게 됐습니다. 네. 근데 따지고 보면
산모가 몸에 암세포가 있다는 것은 아이 때문에 알게 된 거잖아요. 초음파 검사를 했으니까요. 그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의료진 사이에서는 엄마를 살린 아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임신을 하지 않았다면 초음파를 받지 않았을 테고 암이 매우 진행된 상태에서야 발견이 되면서 완치 기회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암절제 수술을 들어보지 못한 사례인데 의료진들 대단하십니다. 또는 90%의 현실 앞에서 이 10%의 희망을 놓지 않은 의료진과 가족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엄마랑 아이가 같이 살고 싶어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라는 훈훈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정말 의료진 분들도 대단했고요. 또 산모와 가족분들도 너무 아이도 꼭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있지 않았나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상당히 이 이야기는 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다시 받게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대학가에 지금 가을 축제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최근에 뭐 고연전, 연고전,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죠. 본교, 분교 간의 차별과 혐오가 재차 드러나면서 해묵은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앱이 있는데 그 자유 게시판에서는 연세대 서울 신촌 캠퍼스의 재학생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원세대, 조려대라는 제목으로 두 학교의 분교생을 깎아내리는 게시물을 올려서 발단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방 알 것 같은데 원세대는 원주 연세대학교, 조려대는 조치원 고려대학교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표현은 각각 연세대와 고려대 지방 캠퍼스를 부르는 오래된 멸칭이고요. 원주시에 있는 연세대 미래 캠퍼스 그리고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고려대 세종 캠퍼스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글 작성자는 연고전 와서 사진 찍고 인스타 올리면 네가 정품이 되는 것 같지? 너네는 그냥 짝퉁이야. 전응아들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고려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라는 익명 게시판에서도요. 세종 캠퍼스 학생은 왜 멸시받으면서 꾸역꾸역 기차나 버스를 타고 서울 와서 굳이 고연전을 연고전을 참석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글이 게시됩니다. 뭐 일부 학생의 짤막한 글이긴 하지만 다른 입장에서는 큰 모멸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노골적인 수위죠. 네. 아니 같은 대학생이고 서로 또 친구고 그걸 왜 구분하는지 저는 이해는 안 됩니다만 고려대 서울 캠퍼스 학생들의 노골적 차별에 분개한 세종 캠퍼스 총학생이 대자보를 두 캠퍼스 서울과 조치원, 세종 양쪽에 붙였다고요? 네, 몇 달 전의 일인데 세종 캠퍼스 총학은 대자보에서 5월에 이 고려대 응원제인 입실렌티를 준비하면서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장이 세종 캠퍼스의 재학생을 하구가 아닌 입장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입장객이라는 표현을 두고 이제 세종 캠퍼스 학생을 하구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담긴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기성세대가 생각했던 공정보다도 2030 세대 젊은 계층의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는데 자신은 1시간이라도 더 공부해서 입학을 했는데 왜 분교생이 동등한 권리를 가져가느냐라는 의문을 품고 분노하는 경우가 더 극명하게 현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바람직한지 모르겠네요. 참 그냥 뭐 신촌 캠퍼스 학생이고 또 원주 캠퍼스 학생이고 두 학생들이 다 동등하게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될 학생이고 같은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안 될까요? 각자의 노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걸 굳이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는 동의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럴 때 좋은 방법은 우리 모두는 시사본부 가족이야. 이건 어떨까요? 어떻게 시사본부 가족입니다. 네, 우리 스태프들이 말리네요. 네. 자, 미국 시카고의 한 부촌에서 빈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목적으로 빈곤 체험 행사를 기획했다고요?
네, 시카고 교외 도시 하일랜드 파크는 공식 SNS를 통해서 하일랜드 파크가 속한 이 광역 자치구 레이크 카운티에서 가난하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인가 하일랜드 파크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 중 한 곳으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이 중위 가계 소득이 전국 평균치의 2배 이상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었더라고요. 상당히 그런 부촌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취지는 뭐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한 물적 지원의 필요성을 깨닫고 구조적인 불평등에 대한 인식도 제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행사 내용이 어떤지도 궁금하고 행사에 대해서 뭐 어떤 비판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당연히 있었고요. 행사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부촌으로 꼽히는 동네에서 가난을 소재로 행사를 진행하는 거는 빈곤층에 대한 오히려 더 모욕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거센 비판이 물밀듯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해당 행사 주최 측은 반박을 했죠.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전문가들에 의해서 개발이 됐다. 그리고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현지 누리꾼들을 보니까 이 행사는 부자들이 스스로에 대한 더 큰 만족감을 느끼고 빈곤의 낙인을 찍기 위한 것이다. 날을 세웠고요. 현재 경제 상황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불쾌감을 넘어서 모욕감을 안길 수 있는 이벤트다. 그리고 이 골프장에서 빈곤 체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다라는 부정적인 반응들이 있습니다. 장소가 더군다나 골프장이었군요. 네. 자, 이 뉴스는 참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탈리아에서 푸른 꽃게, 이탈리아 사람들은 먹지 않는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시리가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좀 중요하네요. 자, 국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탈리아에서 왜 푸른 꽃게를 폐기하느냐, 먹지 않는다고 우리가 수입하자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새로운 소식 들어온 게 뭐 시리가 알고 있나요? 네, 시리도 반길 만한 소식인데요. 예.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탈리아에서 해수 온도가 상승을 하면서 푸른 꽃게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조개랑 홍합, 굴 등을 마구 잡아먹으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었는데 결국 정부가 거의 42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푸른 꽃게를 포획하는 어민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도 했었고요. 문제는 꽃게를 먹는 게 대중적이지 않은 이탈리아는 사실상 돈을 내고 폐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한 업체가 정식 수입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요? 우리 방송 듣고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니겠죠? 그럴지도 모르겠죠. 그럴 수 있어요? 네. 이르면 올해 안에 국내 소비자들에게 이탈리아산 푸른 꽃게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냉동 상태로 수입돼서 주로 간장게장 용도로 유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튀니지 꽃게 수입과 비슷한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정보들이 누군가는 결단을 내려서 수입을 하게 되고 또 수입을 하게 되고 수입이 되겠네요. 그렇죠. 선순환 구조로 저희도 네, 시리마저도 알 정도의 중요한 뉴스였던 것으로 오늘 또 재차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스트리트 뉴스파이터 오늘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요 며칠 외교 안보 이슈가 뜨겁습니다.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의 푸틴, 북러 정상 간의 회담이 열리게 되면서 양국 간에 어떤 거래가 이루어질지 국제사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최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방 안보라인 교체가 단행될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대한 추측도 무성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국방 안보 전문가죠. 김종대 전 의원, 현재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건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너무 바빠요. 네, 이 외교안보 특히 군사 이슈가 이게 뭐 이렇게 폭주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무기 체계까지 재밌게 말씀해 주신 분이라면 김종대 의원 외에는 뭐 없으시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네. 넘어오지 않으시네요. 네. 자, 먼저 국내 관심사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자, 국가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국방부 장관도 지금 이종섭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뭐 때문에 지금 교체를 하는 겁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봐요. 네. 우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이 계속 터져 나왔습니다. 이걸 초기에 진화했어야 되는데 계속 또 의혹이 증폭되고 급기야는 대통령 개입까지도 이제는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일종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관련자들을 전부 현직에서 일단은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계속 현직에 남아 있을 경우에 이제 국회 운영이, 법사위, 국방이 뭐 계속되고 지금 특검에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러면 다 증인으로 나와야 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정리해 줘야만 이게 이 의혹도 좀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일단 국회 공세를 조금 더 방어할 수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특히 국방부 장관 인사는 야당이 탄핵안을 먼저 발의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장관 임명이 먼저 하느냐는 속도 경쟁이 돼 버렸어요. 이제는 뭐 국방부 장관 본인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만은 이게 탄핵안이 뭐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내가 먼저 사퇴하겠다. 그리고 후임 국방장관을 임명하겠다. 그런데 조금 절차가 있잖아요. 뭐 청문회도 열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어떤 용산의 이제 행보가 가속화됐고, 그럼 야당은 더 빨리 탄핵안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도 경쟁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걸 저지하려는 야당은 현직에 앉혀놓고 이제는 의혹 규명을 하겠다. 이종석 장관 지금 민간인 돼버리면은 이거 뭐 진상 규명 더 어려워진다. 이런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보 2차장 후임으로는 인성환 전 합동군사대 총장, 국방비서관 후임으로는 이제 최병국 국방부 방위정책관인데 일반인들은 잘 모를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국방장관 후임으로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상당히 좀 강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이력을 최초 문제 제기하신 분이 신원식 의원이고, 또 최근에 최수근 상병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경한 국방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고, 이렇게 봤을 때는 만일에 신원식 의원이 국방부 장관으로 부임하게 되면 지금 일각의 우려는 이겁니다. 홍범도 장군 논란이 해군으로 불똥 튀는 거 아니냐. 홍범도함의 잠수함 명칭 바꾸는 거를 포함해 가지고 이 굉장히 또 어떤 역사 논쟁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시각들. 그렇게 보면은 이념 성향 또 어떤 강경한 어떤 스타일의 신원식 의원이 됐을 경우에 이제 국방부가 정치적인 논란이 좀 수그러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커질 수도 있는. 게다가 현직 국회의원 신분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분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요. 겸임하는 거예요, 장관을. 그러면 국회에서도 오히려 이종섭 장관보다도 더 단호하게 대응을 할 수도 있고 야당의 공세에 그런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국방위가 조금 이제 격돌하는 상임위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원래부터 이렇게 강경한 분이었는가, 저는 아니라고 기억하는데 언제부터인가 굉장히 이념 전쟁 궤도에 올라탔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마치 어떤 역사 전쟁, 이념 전쟁 이쪽으로 국방 업무가 무게 중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다소 있어 보여요. 이건 신원식 의원의 책임 있는 자기 입장 표명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정대 의원님,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건 그럼 이종섭 장관이 사퇴를 해버린다면 과연 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이 의혹권은 어떻게 풀릴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야당이 이야기하는 건 특검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이 됐다 하더라도 특검 조사는 계속 진행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는 뭐 지금 박정원 대령 측은 이미 국방부 주요직 기자를 고위공직수사처 그 공수처에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여러 사법기관들이 뒤엉켜 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닥이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아마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의혹이 있는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이런 논란 때문에 최수근 상병이 사망하고 52일간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이건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대부분 증거인멸, 말맞추기 이런 게 초동수사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이 거의 방치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직무유기 논란까지 돼가지고 최수근 상병의 그 사인의 의혹 규명 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입니다. 최상병 사망에 대한 의혹 규명과 외압설 이 두 가지를 규명하는 건데 항명 수사야 뭐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두 가지인데 이 부분이 뒤엉켜 버려 가지고 최상병 수사 의문의 진상 규명도 굉장히 혼탁해질 것이다. 전 이미 상당 부분 증거인멸이 됐다고 봅니다. 그 초기의 수사 자료 이게 지금 국방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걸 국방부가 경북경찰청 가서 회수해 왔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온전하게 보존이 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거든요. 이러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상황이 전개되고 있던 그 시점에 해군 검찰관으로부터 나온 이 발언 중에 하나는 그 자료들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에 그럼 그것을 좀 증거 자료를 박정훈 전 수사단장 쪽에서 보관을 해놓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려해서 언론에 그동안 여러 가지 그 증거 자료들이 대방출된 겁니다. 예컨대 해병대 1사단 내에서 사단장과 하급 지휘관들 간의 카톡 대화라든지 또 진술서 일부라든지 이런 게 언론에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나갔어요. 이게 뭐 또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 사유가 언론 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어떤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증거인멸에 대비해 가지고 핵심 정보를 미리 공개해 놨다는 측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원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보존돼 있지 않다면은 이후에 국방부의 조사본부라고 군사경찰의 별도 조직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새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걱정했던 거예요. 해군의 검사들이. 그래서 그 전화통화로 박정훈 대령한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그 수사자료 잘 보관하십시오. 사본을 꼭 남겨두십시오. 이런 조언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일부는 이미 공개가 됐고 그럴 때 원본이 온전하게 보존이 안 됐을 때 수사가 어떻게 왜곡되는가 이 부분이 지금 관심사가 된 거예요.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러시아로 가봅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임박했다고 알려지면서 이제 크게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안인데 참 언제 열리는지 일단 동방경제포럼이라고 하는 행사인데 러시아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 김정은 이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제 참석하는데 일단 핫산에 도착했다. 러시아 핫산에 도착했다는 보도는 나오는데 핫산은 어떤 곳입니까? 그 두만강 유역에 바로 적경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그 기차가 두만강을 월경을 하면 바로 이제 첫 번째 여기 하산이고 블라디보스토크 근처니까요. 그러니까 북한과 접해 있는 러시아 땅이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이 동방경제 포럼에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군요. 그건 전혀 아니고 푸틴 대통령이 먼저 포럼에 참여했다가 별도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위한 독상을 따로 차려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게 언제가 될지 내일쯤으로 지금 외신에 일부 나왔는데. 그런데 이 부분부터 궁금합니다. 보통은 날짜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무슨 아세안 정상회의다 또는 한미 정상회담이다. 그런데 날짜가 계속 오락가락 정해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일종의 지금 서방 세계 특히 미국과의 그 심리전 여론전입니다. 요즘은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를 다 공개해 버리니까 거의 1급 기밀을 공개하잖아요.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십시오. 2월 1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온다.
딱 미국이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일부러 틀리게 하려고 일주일 뒤에 2월 24일 날 침공하지 않습니까? 그게 또 러시아한테는 재앙이 됐죠. 날씨가 그 사이에 따뜻해져 가지고 그 얼었던 진흙이 녹아버려 가지고 그게 엄청난 작전에 또 차질을 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의 정보기관이 엄청 말이 많습니다. 아는 걸 다 공개하니까 동선 공개하죠. 날짜 공개하죠. 회담 내용 공개하죠.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을 또 역으로 되치게 하려면은 고지고대로 하게 되면 서방 정보기관이 승리한 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미묘한 심리전인데 여론 밀당전, 정보 밀당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정보기관이 공개한 대로 이동했어요. 여기까지는 뭐 거의 뭐 아주 싱크로율이 99% 이상이다. 예. 근데 회담 날짜는 요거 좀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또 꽤 오래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우주 로켓 발사 기지도 가고 함대 사령부도 방문한다. 이렇게 되면은 일정이 좀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틴하고 오랜 기간 같은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12일부터 한 13일, 4일까지도 그 무언가 북러 간에는 계속 진행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김 의원님, 우리 청취자분들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가 있는데 왜 비행기를 안 타고 가고 빨리 갈 수 있는데 굳이 이 국방위원장 전용 열차를 타고 가는 이유는 뭡니까? 항상 그렇죠. 뭐 김일성, 김정일 다 그랬고 지금 3대째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열차 사랑입니까? 예, 열차에 대한 어떤 뭐 거의 뭐 절대적인 의존이라고 봐야 되는데 경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미화합니다. 그 이역만리에 그 먼 거리를 철도를 타고 지도자 동지가 이동해서 이렇게 노고가 많았다. 또 이렇게 포장합니다. 네. 일종의 문화이자 습관이고 또 경호상의 자기의 안전 전략이다.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것이죠. 비행기 타는 거에 대한 뭐 공포심 이런 건 한 번 딱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 싱가포르 회담 때 트럼프를 만나러 갈 때 중국이 비행기를 내준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중국에서 내준 비행기를 타고 간 일이 있는데 막상 하노이를 갈 땐 또 열차를 타고 왔거든요. 그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게. 하긴 싱가포르는 바다를 건너가야 되니까 열차로는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럴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번 북러 내일 만날지 모레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서로 간에 주고받을 핵심 내용 뭘까요? 무기 거래 관련된 이야기도 할 것이다. 경제 지원 이야기도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조금 착각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북러 두 정상이 만나 가지고 무언가 거래를 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인데 사실 이 거래는 이미 작년에 시작됐습니다. 예, 작년 11월 적어도 12월에는 시작됐어요. 그 바그너 용병 그룹을 북한이 뒷받침한 거예요. 무기로서. 예. 그리고 지금은 확장기입니다. 이미 거래는 시작됐다 작년에.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떤 그 북러 간의 관계를 거의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이게 지금 오늘 CSIS 미국의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센터의 메인 홈페이지에 기사된 어떤 기사는 사실상 동맹으로 간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자, 무기 거래하죠. 그다음에 에너지 거래하죠. 식량 거래하죠. 그다음에 인프라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그 앞으로 블라디보스톡에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북한하고 연결하고 북한의 나진항을 러시아가 활용하는 이런 인프라 거래도 할 것이다. 그다음에 정찰 위성이라든가 로켓 기술 같은 이런 기술 교류도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죠. 이런 정도의 협력이라면 최근에 한일 관계 개선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지금 한일 간에 군사훈련 같이 하죠. 정보 공유하죠. 또 공급망 동시에 구축하고 과학기술 협력해요. 이 품목이 북러 간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김 의원님, 근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급격히 북러 관계가 더 개선되는 이유 그리고 북한이 중국이 아니라 얼마 전에 열병식 때도 중국에서 방문한 인사보다는 쇼이구 장군,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장군을 더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 왜 급격히 가까워졌고 중국이 아닌 이유는 뭡니까?
예, 중국은 일단은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무기 지원을 하지 않고 서방과의 어떤 관계도 고려하면서 일종의 균형 전략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성에 차지가 않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북한이라는 작은 나라가 러시아가 필요한 모든 걸 갖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에 필요한 무기가 말입니다. 단순히 포탄 미사일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소총도 지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무기가 다 필요하다니까요. AK 소총, 또 따발총이라는 거 옛날 것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북한의 소총부터 해가지고 군수 물자에서 장갑차 거기에다가 미사일, 포탄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러시아가 사실상 실패한 국가라는 거예요. 이게 더 충격적이에요, 저는. 네. 그러면은 이제 북한이 후방에 그 병참 기지 국가로 좀 기능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러시아도 북한이 이제 절박하게 요구하는 그 최신 군사 기술, 이라든지 또 어떤 식량 에너지, 이제 러시아에 손 벌릴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이 밀당이 몇 개월간 진행돼 왔다. 아주 치열하게 진행돼 왔다. 그러다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7월에 열병식에 참여하러 북한에 들어왔을 때 북한의 무기 전시회하고 군수 공장을 본 거예요. 그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거 북한의 군수 지원 능력을 갖다가 우리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고, 그때 북러 정상회담 제안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곡차곡 쌓아 올린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일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건 올해 7월입니다. 그때 북한이 쏜 화성 18형 그 미사일이 궤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수평 비행을 할 수 있는 고체 연료 ICBM은 강대국도 20년은 걸려야 개발하는 건데.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성공했다? 그것도 북한이? 벌써부터 북한은 누군가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이거는 작년부터 추진되었던 북러 군사 협력을 이제는 폭발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퍼포먼스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미 올해 북한이 보여준 걸 보십시오. 거기에다가 지금 전술핵 탑재 잠수함도 공개했습니다. 이건 뭐죠? 아니 이거는 거의 강대국 수준의, 오히려 강대국보다도 더 빠른 개발 능력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가 보기에는 오래전에 시작됐다. 그래서 한일 군사, 한미일 군사 협력과 비슷한 프레임으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전방위적이다. 그래서 미국 CSIS에서는 이건 동맹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니 근데 김종대 의원님, 이 상황에서 러시아의 태도가 상당히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북러 간에 지금 이렇게 긴밀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오전에 러시아 부총리는 한국이 원하면 김정은 방러 세부 사항을 제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약간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3조 달러 플러스 2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겠다. 이 밝힌 것에 대해서는 한국이 그러면 안 돼 하고 또 강한 경고도 주고 있습니다. 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도 계속되어 온 겁니다. 올해 초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네 마네 말들이 많았고 우회적 지원 방식으로 해서 50만 발을 올해 4월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확인이 된 부분입니까? 이거는 50만 발이라는 거는 이미 1급 기밀에서 다 나온 걸 정부가 부인을 못 했잖아요. 그리고 선적하는 사진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게 유럽으로 가는 이런 부분까지는 정황은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폴란드에 우회 지원한 거 아니냐 이런 정도 추론은 가능한 겁니다. 우리 정부가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전에 푸틴이 경고한 건 뭐냐 하면은 그럼 우리가 북한의 군사력 현대화를 지원하면은 한국은 좋겠냐. 이러면서 우리한테 경고한 게 있거든요. 그 경고가 지금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남한 무기는 우크라이나로, 북한 무기는 러시아로 이렇게 돼가지고 남북한 무기가 유럽에서 충돌하게 되면 러시아와 미국의 전쟁 비용이 다 같이 상승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때문에 러시아가 힘들어지고 북한 무기 때문에 미국이 힘들어지고. 그런데 미국은 이미 1,000억 달러 전비 지원을 했는데 미 공화당 일각에서는 이제 더 이상 지원 중단하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 대선이에요. 트럼프는 지원 반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북한 무기가 와가지고 전쟁이 더 격화되고 우크라이나 시민이 더 죽으면 미국이 지원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전비가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바이든 재선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으로선 비상사태죠. 이게. 그러면 러시아는 이런 걸 우리한테 알려준다는 뜻은 뭐냐. 북한하고 우리가 이런 협의해서 이런 거는 한국도 이걸 참고로 해서 우크라이나 지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좀 군사적으로 더 이게 에스컬레이션 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 이런 네. 경고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한국하고의 대화 라인은 유지하고 싶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하고 러시아의 관계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2년 전만 하더라도 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러시아는 대한민국에 협조하는 일종의 어떤 협력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적국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안보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북한 상대하기도 지금 버거운데 거기에 러시아가 배후에 있다? 그래서 양국이 군사적인 어떤 연합을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국방계획 다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뭐 삼축 체계니 킬체인이니 이거 갖고 우리가 나름대로 안보를 해왔는데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국방 비용, 안보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이죠. 이게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결정적 순간이 온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변수가 없었어요. 네. 중국, 러시아 다 협조받아서 우리가 다 북한을 포위했는데 그 포위망이 깨지고 북한의 능력이 이거는 확장되는 거거든요. 기존의 안보 시스템 갖고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필요한 건 외교입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이 북중러의 결속을 막고 한반도 인근에서 신냉전 질서가 구축되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켜야 이 어떤 그 안보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는데 이걸 방치한다? 그리고 우리는 한미일 그 동맹 외교만 한다? 이렇게 되면은 안보 상황은 더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극한 대치 국면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어떻게 안보가 좋아지는 겁니까? 안보가 더 위기로 가는 거죠. 네. 자, 이번엔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뭐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기도 하고 한때는 뭐 조선중앙통신이나 TV에서도 잘 안 보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또 최근엔 또 자주 모습이 보입니다. 핵 공격 잠수함 진수식에도 나오고 건강이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여전히 그 걷는 그 폼이라든가 또 이런 어떤 그 뭐 상당히 비만 뭐 옛날에는 뭐 살 뺐다고 난리더만 요요 현상이 왔는지 다시 다 붙었더라고요. 네. 예, 이런 걸 봤을 때는 좋을 리는 없다고 보는데 건강이. 예, 그렇다고 후계 걱정을 할 정도 상황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딸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자주 등장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게 후계 구도와 관련돼 있다? 10살짜리 딸하고? 아니 근데 그러면 왜 다른 가족은 안 나오고 유독 딸만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뭐 김정은 위원장이 뭐 딸 바보입니까? 이게 딸 바보죠. 딸 바보인데 그것도 있지만 하나의 마스코트라고 보여지는 게 계속 그 작년 올해 가족을 강조하는 그 메시지가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뭐 또 대를 이어 충성하고 또 청년들 다음 신세대들을 위한 그 어떤 그 교육, 통제 또 사상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핵무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자산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꾸 이미지 조작을 해 들어가고 상징을 조작함으로써 극장국가 북한다운 면모를 보이는 거다. 예. 북한은 유격대 국가면서 극장국가라 그러잖아요. 보여주는 퍼포먼스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어떤 의미인 것 같고 후계 구도는 아직은 이야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가족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부인이 이설주라는 건 알고 있고 딸 김주애가 등장을 했고 뭐 아들이나 다른 뭐 딸이나 뭐 국정원 보고도 다른 어떤 자매 형제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 아들의 이야기 있다는 얘기를 전에 했었죠. 그런데 모릅니다. 둘인지 셋인지 그건 자세한 이야기는 몰라요. 기원이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김주애 지금 10살입니까? 후계자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후계자 가능성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훈련은 시키겠지만 언젠가 후계자 구도 논의를 할 때는 검증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과정은 또 이런 제왕적 권력 체계에서는 매우 불경한 일입니다. 사실 감히 후계 구도를 얘기한다?
이거 최고 반역죄 아닙니까? 예? 우리 재벌그룹에서도 기업 승계 얘기 나오면 그 오너가 아버지가 아들도 가만히 안 두는 세상이에요. 예. 형제자매끼리도 유혈이 낭자한 투쟁을 하는 세상입니다. 살벌하죠 그때가. 네. 예. 자, 그러면 또 한 사람이 궁금한데 김여정 부장입니까? 김여정 부부장입니까? 노동당 부부장. 노동당 부부장이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겁니까? 계급상으로는? 그러니까 부장급도 아니고 부부장이라 그러면은 예컨대 우리나라 뭐 차관 정도 하니까 그러지만은 그거는 일종의 직함얘기지 그 백두혈통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북한의 그 대외적 이미지를 거의 다 담당해 왔어요. 대남 메시지를 가장 많이 발표했고, 그랬을 때 김여정은 일정 정도 특별한 직이다. 예. 특별한 인물이라고. 근데 정말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보면은 상당히 좀 부드럽게 인상을 가졌었는데 물론 임기 후반부에는 상당히 또 달라지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김여정 부부장이 뭐 입도 그렇고 거칠어진 이유는 뭡니까? 네, 그것은 항상 뭐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할 때 상부의 위임에 의하여 이 성명을 발표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김정은 위원장의 복심을 드러낼 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꼭 막 강경하건 온건하건 간에 김여정 부부장이 등장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어떤 정서 상태 또 어떤 사고방식을 갖다가 드러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 2018년 남북 화해 기간이 지난 다음에 2019년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막말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정권 말까지 갑니다. 이럴 때 항상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김여정이었고 결국은 트럼프와의 어떤 관계 개선에 실패한 김정은의 트라우마 일종의 어떤 굴욕감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원망으로 쏟아진 거거든요. 좀 격정을 토로할 때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 대신 역할을 해주는 것이 김여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입장 표명이 거의 안 나오는데 변수가 하나 등장했어요. 트럼프가 얼마 전에 나 김정은 위원장하고 친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산은 있는 거죠. 지금 푸틴을 만나러 가지만 네. 언젠가 우리가 푸틴하고 손잡아야 돼? 트럼프하고 손잡아야 돼? 이 계산은 할 거 아니에요. 내년 미국 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밀당을 러시아하고 끌고 가면서 취할 건 다 취하되 트럼프 카드는 고려하죠. 북한 입장에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러시아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나겠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 사인을 준 겁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몸값이 엄청 높아진 거예요. 잘하면은 푸틴과 트럼프 양쪽으로부터 러브콜 받을 수 있다. 이거 얼마나 꽃놀이 팹니까? 햄버거 생각이 또 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북한도 계산설 뽑죠.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의 햄버거 가능성 이야기까지 군사 안보 관련해서는 이분이면 됩니다. 김종대 전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들을 쏙쏙 소개해드리는 IT본부 시간입니다. IT 매니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IT 매니저인데 질문지가 좀 늦게 온다. 실시간으로 드려야 될 정도로 요즘 워낙 빨리 바뀌고 있어서. 그렇죠. 이게 IT의 또 현실이기 때문에 그죠. 리얼월드죠. 네, 오늘 또 중요한 얘기 좀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급하게 좀 추가를 좀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난주에 애플 주가가 급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아이폰을 쓰지 말라. 이게 또 영향을 미쳤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게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 지금 애플인데 기업 가치가 250조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업이죠. 근데 이 기업이 기업 가치를 한 방에 이제 넘길 때 엄청나게 되면서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날라가니까는 3일 동안 기업 가치 줄어든 게 250조 원입니다. 와. 네, 그러니까 원래대로 치면은 거의 3조 달러.
그러니까는 뭐 3,600조, 뭐 3,700조 이게 거의 뭐 감이 안 놓을 정도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이제 애플인데 이 애플이 갑자기 3일 만에 이 기업 가치 250조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중국에서 중앙정부 기관의 공무원들한테 아이폰을 쓰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중국의 공무원들에게 아이폰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까지 주가가 빠졌느냐, 뭐 왜 그런가를 봤더니 실제 올 상반기에 이 아이폰 판매 24%가 중국에서 발생했다고 해요. 이제 미국이 본토잖아요. 미국에서 21% 팔릴 때 전체 비율 중에 판매량의 21%가 미국이었고요. 그리고 중국이 24%였습니다. 올 상반기. 중국이 더 많네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아이폰 쓰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엔 이게 어떤 국가적인 메시지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애플 주가가 지난 6일, 7일 이틀 동안에 6.4% 하락했고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 250조 원이 사라지는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중국의 이제 미국에 대한 견제 또는 미국이 이 기술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막는 것에 대한 또 반발 이런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아이폰을 못 쓰면 삼성폰이나 중국에서 생산된 뭐 화웨이폰이나 그러면 우리한테도 좀 덕이 되고 또 중국에서 생산되는 중국의 이 휴대폰 제조회사에게도 더 보탬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득일까라고 할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득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관점적으로 보면 이 타이밍에 중국이 그럼 이런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공무원들 쓰지 마라. 근데 그 메시지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이 타이밍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중국 화웨이가 정말로 3년 만에 최신 폰을 하나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실제로 지금까지 화웨이가 3년 동안 최신 폰을 못 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중국에 대한 지금 미국의 이제 여러 가지의 제재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스마트폰과 관련된 가장 큰 제재 중에 하나가 반도체. 그러니까 새로운 반도체를 못 쓰게 하거나 아니면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도 못 들어오게 한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화웨이가 3년 만에 최신 폰을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거기를 봤더니 새로운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또 오늘 재밌는 게 오늘 저녁에 아이폰 새로운 거 출시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갑자기 중국에서는 아이폰 쓰지 마라, 공무원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이었던 스마트폰 기업이었는데 이 미국의 자재로 갑자기 이제 급등락했던 화웨이에서 3년 만에 최신 폰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영향보다는 중국의 내수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자국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키는 형태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곳들이 보고 있고요. 그 포인트가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게 실제로 지난달 29일 날 만듭니다라고 발표를 하고 이번 달 3일부터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약 판매가 거의 꽉 찼어요. 그게 일종의 애국 소비의 키워드로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중국 회사가 생산한 휴대폰을 사겠다, 이런 인식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궁금한 게 미국의 마이크론도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 못하도록 하고 또 반도체 관련 장비도 중국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상황에서 화웨이가 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신기능을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멋들어지게 만들었다. 그건 뭔가 독자적으로 반도체 개발을 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놀라고 있는 이유가 말씀하신 그 이유들 때문인데요. 일단은 이번에 새로운 기능 하나 나온 건 그건 중국의 이 우주 산업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번에 위성을 연결을 하는 기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잘 안 터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에서 쏘아올린 위성들이 있잖아요. 그 위성과 직접 연결을 해서 위성으로 통화하는 기능이 이번에 생겼어요. 위성폰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이게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좀 일으키고 있는데 비행기에서도 통화가 돼가지고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비행기 자체의 조정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위성폰을 절대로 비행기에서 쓰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의 기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중국의 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대로 우주 기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워낙 지금 많은 이런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니까 그 인공위성에 대한 연결이고요. 그럼 스마트폰 자체에 대한 기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스마트폰에서 이제 사람들이 제일 놀란 게 일종의 컴퓨터로 치면 CPU라고 할 수 있는 AP라고 하는 이 프로세서 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칩이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그 반도체를 만들려면
만들려면 거기에 맞는 첨단 반도체 장비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까지 이게 이제 세대별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화웨이가 출시한 게 7나노미터라고 하는 공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단은 좀 미리 설명을 드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서부터는 이걸 제대로 하려면 새로운 공정에 대한 기계가 필요한데 그 기계를 지금 전 세계에서 딱 한 곳에서만 만들어요. 그게 어디냐? 네덜란드. 네, 맞습니다. 네. 네덜란드에서 만드는 ASML이라고 하는 데서 만드는데 세계적인 회사죠. 그렇죠. 여기서 1년에 해봤자 수십 대 못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뭐 삼성부터 해서 다 줄 서 있는데 이게 지금 없으면 이 7나노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야?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네덜란드의 그 반도체 이 제작 장비가 중국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중국이 자체 개발을 했다는 겁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치면 결국에는 이 최신 기계가 아닌 옛날 기계로 이 7공정을 해냈다. 라고 지금 해석하는 게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장비를 못 넣게 하면 결국에는 새로운 것들이 못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이게 최신 기술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7나노 공정 자체가 애플 아이폰 기준으로 치면 2018년에 들어간 기술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이 공정이 이번 주에 이제 오늘 나오는 아이폰에는 3나노미터니까 거의 5년 정도의 기술 격차가 여전히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이것도 안 됐는데 이거를 옛날에 있었던 기기로 만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놀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로 지금까지 화웨이 기기에서는 5G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4G LTE,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나 보던 이 4G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게 5G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기계적으로 안 됐던 것들, 막혀있던 것들을 뭐 자신들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5년 전에 나온 칩이지만 그 다음 버전을 냈고 그리고 5G를 했고 그 다음에 위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 이거 중국을 막고 있었던 것들에서의 자체적인 역량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중요한 건 우리 이 휴대폰 산업에 미칠 영향과 파장 또 반도체에 미친 영향이 중요한데 이번 제품의 경우에는 보면 화웨이 제품의 경우에는 부품도 이제 중국 부품의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자, 이 화웨이 스마트폰이 그러면 외국으로도 수출될 것인가 이게 궁금한데 중국 내에서만 소비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좀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메이트 60 프로라고 하는 부품의 대부분,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대부분도 이제 해외에서 그걸 입수해서 뜯어봤더니 이게 중국 업체의 부품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하면은 우리나라나 대만 이런 데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 부품 쪽에서도 중국의 자체 부품이 많다는 거는 어쨌든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고 중국 언론들에서는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한마디로 미국이 막고 있는 걸 우리가 뚫어냈다, 이겨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럼 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만 판매하냐? 대량 생산이 아직 어렵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예약 판매 물량이 거의 동났어요. 근데 예약 판매를 막 그렇다고 막 수억대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전체적으로 만들긴 했는데 아직까지 뭔가 완벽하게 이렇게 자체적으로 대량 생산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양산하는 데는 뭔가 좀 문제와 차질이 있다는 거군요. 그리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게 껍데기를 만들더라도 우리가 보통 이 스마트폰에는 OS라고 하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애플은 iOS를 쓰고 구글 기반의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라는 걸 쓰잖아요. 근데 이 안드로이드도 못 쓰게 막아놨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의 화웨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 안드로이드 비스무리한 걸 만들었다가 자체적인 OS로 이제 갈아탔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그 안드로이드 기반의 앱이 설치는 되는데 뭔가 앱스토어처럼 편하게 막 설치할 수는 없어서 결국엔 중국 내에서 있는 내수 시장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도 아직까지는 완벽하진 않고 그 상황에서도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도 중국에 최적화된 거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쓰고 거의 중국 중심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이게 결국에는 다른 어떤 특히나 프리미엄 폼 시장 뭐 애플이라든지 삼성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4억 인구가 되는 중국의 내수 시장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화웨이 스마트폰에 우리나라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입니다. 또 미국의 최신 메모리 칩이 들어갔다.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SK 하이닉스는 이해가 되는데 미국의 최신 메모리 칩까지 들어갔다니까 좀
잘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네네. 이게 부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인공지능 얘기를 했더니 저희 스마트폰이 갑자기 혼자서 떠드네요. 요즘에 지금 인공지능이 난리네요. AI. 그러니까요. 미국의 최신 메모리 칩은 아니고요. 이게 약간 질문 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미국에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분석을 했어요. 이 중국 이번에 화웨이 폰을. 그랬더니 하이닉스의 칩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이닉스의 칩들이. 특히나 이제 메모리 부분에서. 그러니까 D램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게 예전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이 하이닉스 자체의 메모리가 뭔가 이렇게 지금까지 있었던 거 재고 쌓아놓은 거다.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뜯어보니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미국에서 제재를 한 이유, 그러니까 2020년 5월 이후로는 이제 중국의 제재 때문에 부품이 안 들어가는데 뜯어보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것들, 그러니까 최신에 나온 것들이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전체가 아니라 한 3대 정도를 뜯어봤을 때의 내용들을 이제 미국에서 분석한 거긴 한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 지금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화웨이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당연히 하이닉스에서는 화웨이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결국 이게 유통망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뭐 컴퓨터 부품 사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대리점들이 가지고 온 것들, 어떤 특정 국가에 내놨던 거를 다시 뭔가 병행 수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역수입하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근데 잘못 걸리게 되면은 기존에 거래하던 데들도 거래가 끊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뭔가 작정하고 예를 들면 국가적이라든지 기업적으로 뭔가 이건 엄청난 사명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작정하고 가져왔다라고 하면은 말리긴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여쭤보면 네. 오늘 저녁에 이제 아이폰 신형이 출시된다고 그러는데 뭔가 지금의 위기 국면을 극복할 만한 기대감을 가져봐도 될 만한 제품일까요? 지금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요, 뭐 지금 뭔가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완전히 변화된다라고 하는 건 솔직히 잘 안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뭐 예를 들면 USB-C 타입이 나온다거나 조금 더 성능이 좋아진다, 혹은 뭐 디자인적으로 노치라고 하는 이런 이제 액정을 가리고 있는 부분이 고쳐진다, 이 정도의 수준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에는 그 중국의 이런 공무원들을 비상으로 하는 애국 소비가 소비자들에게까지,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게 제일 핵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10대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이폰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애국적으로 소비하는 그 키워드와 실제 판매량이 연결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AI 김덕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여러분들 좀 신날 수 있고 또 유쾌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또 건강한 오후 되십시오.